세모지 도서관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도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책장을 펼치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낚시하는 노인이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날이 어느새 꼬박 84일이나 지나갔죠.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 구경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살라오가 되었다고 단정지었어요. 살라오는 운이 다해도 최악으로 다했다는 뜻이죠. 결국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를 탔고 그 배는 첫 주에 실한 고기를 3마리나 낚았습니다. 소년은 노인이 매일 빈배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언제나 물가로 내려가 노인이 밧줄 뭉치나 갈고리, 작살 혹은 돛대에 둘둘 말린 돛을 나르는 것을 거들었죠. 밀가루 부대를 기워 만든 돛이 돛대에 감겨있는 모습은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마르고 야위었고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뺨에는 열대 바다의 태양빛이 반사되어 생긴 양성 피부암의 갈색 반점이 나 있었죠. 그 반점은 얼굴 양옆으로 길게 번져 있었고 양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고기를 다루다 생긴 깊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최근에 생긴 상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기 없는 사막의 침식작용처럼 오래된 것들이었죠. 노인의 모든 것이 늙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예외였어요. 바다와 똑같은 색을 띤 그 눈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고 결코 패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조각배를 끌어올린 둑을 함께 걸어 올라갈 때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저 다시 할아버지랑 배 타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돈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소년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고 소년은 노인을 무척 따랐습니다. 아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넌 운이 좋은 배를 탔잖아. 그 배에 계속 있거라. 하지만 기억해보세요. 할아버지가 87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3주 내내 큰 고기만 잡았던 적도 있잖아요. 기억하고 말고. 노인이 대답했어요. 네가 날 믿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니란 건 잘 안다. 아빠가 가라고 시키셔서요. 전 아직 어린애니까 순종해야죠. 알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야. 아빠는 믿음이 별로 없으셔요. 그렇지. 노인이 맞장 붙였어요. 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잖니. 안 그러냐? 그럼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테라스 식당에서 맥주 한 잔 대접해 드려도 될까요? 짐은 나중에 옮기고요. 안 될 거 없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부길인데 말이다. 두 사람은 테라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많은 어부가 노인을 보고 놀려댔지만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좀 든 어부들은 그를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류나 낚싯줄을 들이웠던 수심, 계속되는 맑은 날씨,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들에 대해 예의 바르게 이야기할 뿐이었죠. 그날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이미 들어와 청새치를 손질한 뒤 나무 판자 2개 위에 길게 눕혀 옮기고 있었어요. 판자 양쪽 끝을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고 생선 저장소로 향했죠. 그곳에서 하바나 시장으로 가는 냉동 트럭을 기다리는 겁니다. 상어를 잡은 사람들은 만 건너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도르래로 상어를 들어 올려 간을 떼어내고 지느러미를 자른 뒤 가죽을 벗기고 살을 소금에 절이기 위해 길게 썰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올 때면 항구 건너편 상어 공장에서 냄새가 날아오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바뀌었다가 잦아들어서 냄새는 희미했고 테라스에는 기분 좋은 햇살만 가득했습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불렀어요. 왜 그러냐? 노인은 잔을 든 채 아주 오래전의 날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내일 쓸 정어리를 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아니다. 가서 야구나 하렴. 난 아직 노를 저을 힘이 있고 투망은 로젤리오가 던져줄 게다. 가고 싶어서 그래요. 같이 낚시는 못해도 뭔가 돕고 싶단 말이에요. 맥주도 사줬잖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넌 이미 다 큰 사나이야.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때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내가 펄떡거리는 놈을 너무 빨리 배 위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배가 박살날 뻔했고 너도 거의 죽을 뻔했지. 기억나냐? 기억나요. 꼬리로 배를 탕탕 내리치던 거랑 앉는 판자가 부러지던 거, 몽둥이질 소리까지 다요. 할아버지가 젖은 낚싯줄이 있는 뱃머리로 절 던져 넣으셨잖아요. 배 전체가 부르르 떨리고 할아버지가 마치 나무를 찍어 넘기듯 몽둥이를 휘두르시던 소리, 그리고 제 온몸에 묻었던 달콤한 피 냄새까지 다 기억나요. 정말 기억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해준 얘기라서 아는 거냐? 처음 같이 나갔던 때부터 전부 다 기억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자신감 넘치고 애정 어린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내 자식이었다면 당장 데리고 나가서 모험을 걸어봤을 게다. 하지만 넌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이고 지금 운 좋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니? 정어리 좀 구해올게요. 미끼 4덩이 정도 구할 때를 알거든요. 난 오늘 쓰고 남은 게 있단다. 소금 상자에 넣어뒀지. 싱싱한 걸로 4개 구해올게요. 1개만 다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희망과 자신감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바람이 일 때처럼 다시 신선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2개요. 그럼 2개. 노인이 동의했습니다. 훔친 건 아니지. 훔쳐서라도 가져왔겠지만 이건 샀어요. 고맙구나. 노인은 자신이 언제 겸손해졌는지 따질 만큼 복잡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나 진정한 자존심이 깎이는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 정도 조류라면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먼 바다로 나가서 바람이 바뀔 때 들어올 거다. 날이 밝기 전에 나가고 싶구나. 저도 선장님을 졸라서 먼 바다로 나가보자고 할게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걸었을 때 우리가 도우러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싫어하잖니. 그렇죠. 하지만 새가 고기를 쫓는 것처럼 뭔가 보이는 척해서 만세기를 쫓아 먼 바다로 나오게 해볼게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쁜가?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군. 노인이 말했습니다. 거북이잡이를 다닌 적도 없으면서 말이야. 원래 거북이잡이를 하면 눈이 상하거든. 할아버지는 모스키토 해안에서 몇 년이나 거북이잡이를 하셨는데 눈이 좋으시잖아요. 난 좀 별난 노인이니까. 근데 정말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잡혀도 끌어올릴 힘이 아직 있으세요? 그럴걸. 그리고 요령이라는 게 있잖니. 이제 짐을 집으로 옮겨요. 그래야 저도 투망을 가져가서 정어리를 잡죠. 두 사람은 배에서 장비를 챙겨 들었어요.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녀는 단단하게 꼰 갈색 낚싯줄이 담긴 나무 상자와 갈고리 그리고 자루가 달린 작사를 들었습니다. 미끼 상자와 큰 고기가 잡혔을 때 제압용으로 쓰는 몽둥이는 배 고물 쪽에 두었죠.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돛과 무거운 낚싯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므로 집으로 가져가는 게 나았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을 믿긴 해도 갈고리와 작살 같은 물건을 배에 남겨두어 쓸데없는 유혹을 할 필요는 없다고 노인은 생각했죠. 두 사람은 길을 따라 노인의 오두막으로 걸어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돛이 감긴 돛대를 벽에 기대어 세웠고 소녀는 그 옆에 상자와 다른 장비들을 내려놓았죠. 돛대는 방 한 칸짜리 오두막 길이와 거의 맞먹을 만큼 길었습니다. 오두막은 구아노라고 불리는 단단한 야자수 껍질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안에는 침대와 식탁, 의자 하나 그리고 흙바닥에는 수추로 요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튼튼한 섬유질의 구아노 잎을 겹쳐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상과 코브레의 성모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유품이었죠. 한때는 벽에 아내의 채색 사진도 걸려 있었지만 볼 때마다 너무 외로워져서 떼어내 구석 선반 위 깨끗한 셔츠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녁은 뭘 드실 거예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생선을 넣은 노란 쌀밥 한 소치 있다. 좀 먹겠니? 아니요. 전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 피워 드릴까요? 아니다. 나중에 피우마. 아니면 그냥 찬밥을 먹든지. 투망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사실 투망 같은 건 없었어요. 소년도 그들이 투망을 언제 팔아먹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매일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생선을 넣은 노란 쌀밥 한 솥도 없다는 걸 소년은 잘 알고 있었죠. 85는 행운의 숫자란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싹 손질해서 돌아오는 걸 보고 싶지 않니? 투망 챙겨서 정어리 잡으러 갈게요. 문가에 앉아 볕 좀 쬐고 계세요. 그러마.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어. 소녀는 어제 신문이라는 것도 꾸며낸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내 보였습니다. 보데가의 페리코가 주더구나. 노인이 설명했어요. 정어리 잡아서 금방 올게요. 할아버지 거랑 제 거랑 같이 얼음에 채워뒀다가 내일 아침에 나눠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양키스는 절대 지지 않아. 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무서운데요. 양키스를 믿어야지 얘야.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를 생각해보렴. 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랑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둘 다 무서워요. 그러다간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 무서워하겠구나. 잘 읽고 계세요. 와서 들을게요. 우리 85가 들어간 복권 한 장 살까? 내일이 85일째니까 말이다. 그것도 좋죠. 소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세운 87일 기록은 어쩌고요? 2번 다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85번 복권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니? 주문해 볼게요. 한 장에 $2 50센트지. 누구한테 빌린담? 그건 쉬워요. $2 50센트 정도는 언제든 빌릴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는 될 거다. 하지만 난 웬만하면 돈은 안 빌리려고 해. 빚을 지다 보면 결국 구걸하게 되거든. 따뜻하게 입고 계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습니다. 9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큰 고기가 오는 달이지. 5월에는 누구나 어부 노릇을 할 수 있어. 그럼 정어리 잡으러 다녀올게요.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어요.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와 의자 등받이와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참 묘한 어깨였죠. 늙었지만 여전히 강인했고 목덜미 또한 튼튼했으니까요. 잠이 들어 고개가 앞으로 푹 숙여지니 주름도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셔츠는 하도 기워 입어서 도처럼 되었고 태양 빛에 발해 조각마다 색깔이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머리는 확실히 늙었고 눈을 감고 있으니 얼굴에서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고 저녁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팔로 지그시 누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맨발이었죠.
소녀는 노인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노인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더니 한참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 멍하니 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뭘 가져왔니? 저녁밥이요. 저녁 드셔야죠. 별로 배가 안 고픈데. 어서 드세요. 먹지 않고는 낚시도 못해요. 하긴 했었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문을 접었어요. 그러고는 담요도 개기 시작했습니다. 담요는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굶고 낚시하러 나가게 두진 않을 거예요. 그럼 오래오래 살아라. 몸 조심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메뉴가 뭐냐? 검은 콩이랑 쌀밥, 바나나 튀김, 그리고 스튜 조금요. 소년이 테라스 식당에서 2단짜리 양철 도시락에 담아온 것이었어요. 주머니에는 종이 냅킨으로 싼 나이프와 포크, 숟가락 2벌이 들어있었죠. 누가 준 거냐? 주인 아저씨, 마티니요.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제가 이미 했어요. 할아버지는 안 하셔도 돼요. 큰 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갖다 줘야겠어.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럴걸요. 그럼 뱃살 가지고는 안 되겠군. 우리를 참 많이 생각해주네. 맥주도 2병 주던데요. 난 캔맥주가 제일 좋더라. 알아요. 근데 이건 병맥주예요. 아투에이 맥주인데 병은 제가 다시 갖다 줘야 해요. 정말 착하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먹을까? 진작 드시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드실 준비 될 때까지 뚜껑도 안 열고 있었어요. 이젠 됐다. 씻을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 도대체 어디서 씻었다는 거지? 소녀는 생각했어요. 마을 급수장은 길 따라 2블록이나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여기 할아버지가 쓸 물이랑 비누, 좋은 수건을 좀 챙겨둬야겠어. 난 왜 이렇게 무심할까? 겨울에 입을 셔츠랑 재킷, 신발이랑 담요도 하나 더 챙겨드려야지. 스튜 맛이 기가 막히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야구 얘기 좀 해주세요. 소년이 졸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역시 양키스지. 노인이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졌던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돌아왔잖니. 팀에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 사람이 차이를 만드는 거야. 다른 리그인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중에선 브루클린을 꼽고 싶구나. 하지만 딕시 슬러가 옛날 구장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타격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다. 그런 타격은 다시 없을 거예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멀리 날려보냈어요. 그 선수가 테라스 식당에 오곤 했던 거 기억나니? 낚시 같이 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소심해서 말을 못 걸었지. 그래서 너더러 해보라고 했는데 너도 꽁무니를 뺐고. 알아요. 큰 실수였어요. 어쩌면 우리랑 같이 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다면 평생 추억거리가 됐을 텐데요. 난 위대한 디마지오를 낚시에 데려가고 싶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도 어부였다고 하더구나. 어쩌면 우리처럼 가난했으니 우릴 이해해줄지도 몰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나이 때 벌써 빅리그에서 뛰고 있었는걸요. 내가 네 나이였을 땐 아프리카로 가는 돛담배의 선원이었다. 저녁이면 해변에서 사자들을 보곤 했지. 알아요. 얘기해주셨잖아요. 아프리카 얘기를 할까? 야구 얘기를 할까? 야구 얘기가 좋겠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존 제이 맥그로 얘기도 해주세요. 소년은 제이를 호타라고 발음했어요. 그 사람도 옛날엔 가끔 테라스 식당에 오곤 했지. 하지만 술을 마시면 거칠고 입도 험하고 까다로웠어. 야구뿐만 아니라 경마 생각도 늘 하고 있었지. 적어도 주머니엔 항상 경주마 명단을 넣고 다녔고 전화로 말 이름들을 자주 대곤 했어. 위대한 감독이었잖아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하시던데요. 그야 그 양반이 여기 제일 자주 왔으니까 그렇지. 듀로셔 감독이 매년 왔으면 네 아버지는 듀로셔가 최고라고 했을 거다. 진짜 최고의 감독은 누구예요? 루케인가요? 마이크 곤잘레스인가요? 난 둘 다 똑같다고 본다. 그리고 최고의 어부는 바로 할아버지고요. 아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도 많아. 무슨 말씀을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솜씨 좋은 어부는 많고 위대한 어부도 덜어 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유일해요. 고맙구나. 기분 좋은 소린데. 우리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만큼 엄청난 놈하고는 안 마주쳤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 말씀대로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그런 고기는 세상에 없어요. 내 생각만큼 힘이 없을지도 모르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령은 많이 알고 있고 끈기도 있으니까. 이제 주무세요. 그래야 아침에 거뜬하죠. 그릇은 제가 테라스 식당에 갖다 줄게요. 그럼 잘 자거라. 아침에 깨우러 가맘. 할아버지는 제 자명종이에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 자명종은 나이란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왜 그렇게 일찍 깰까? 하루를 더 길게 보내려고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젊은 애들은 늦게까지 골아떨어진다는 것뿐이에요. 나도 기억난다. 제때 깨워주마. 깨움 당하는 건 싫어요. 왠지 못난 사람 같아서요. 알지.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불도 켜지 않고 밥을 먹었던 터라.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바지를 둘둘 말아 그 속에 신문을 채워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몸에 두르고 침대 스프링을 덮은 낡은 신문지 위에 누워 잠을 청했죠. 그는 금세 잠이 들었고 소년 시절 보았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습니다. 길게 뻗은 황금빛 해변, 눈이 시릴 만큼 하얀 백사장, 높이 솟은 곳과 거대한 갈색 산들이 보였어요. 그는 이제 매일 밤 꿈속에서 그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원주민 배들도 보였죠. 잠결에 가판의 타르 냄새와 뱃밥 냄새를 맡았고 아침 육풍이 실어오는 아프리카 냄새도 맡았습니다.
보통 육풍 냄새를 맡으면 잠에서 깨어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가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냄새가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도 너무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계속 꿈을 꾸며 바다 위로 솟아오른 섬들의 하얀 봉우리들을 보았고 카나리아 제도의 여러 항구와 정박지들을 보았죠. 그는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나 큰 고기, 싸움이나 힘겨루기, 그리고 죽은 아내의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장소에 관한 꿈이나 해변의 사자꿈만 꾸었죠. 사자들은 황혼역의 어린 고양이들처럼 뛰어놀았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소년 꿈은 한 번도 꾸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잠에서 깨어 열린 문틈으로 달을 쳐다보곤 바지를 펴서 입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소변을 보고는 소년을 깨우러 길을 나섰죠. 아침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몸을 떨다 보면 따뜻해질 것이고 머지않아 노를 젓게 되리란 걸 알고 있었어요. 소년이 사는 집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어요. 소년은 첫 번째 방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유는 달빛을 받아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노인은 소년의 발 하나를 부드럽게 잡고 소년이 깨어 자신을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고는 침대에 걸터 앉아 꿰입었습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자 소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소년이 잠이 덜 깨 비틀거리자 노인은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인걸요. 두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 길 위로 맨발의 남자들이 저마다 배에 돛대를 메고 움직이고 있었죠.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소년은 바구니에 담긴 낚싯줄 뭉치와 작살, 갈고리를 들었고 노인은 돛이 감긴 돛대를 어깨에 맸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소년이 물었어요. 배에다 짐부터 실어놓고 마시자. 그들은 어부들을 상대로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식당에서 연유 깡통에 담긴 커피를 마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소년이 물었어요. 잠에서 깨어가고는 있었지만 아직 잠기운을 떨치기는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아주 잘 잤다, 마놀린.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느낌이 아주 좋아. 저도 그래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할아버지랑 제 정어리 챙기고 싱싱한 미끼도 가져와야겠어요. 주인 아저씨는 직접 짐을 나르시거든요. 누구한테도 안 맡기려고 해요. 우린 다르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난 네가 5살 때부터 짐을 들게 했는걸. 알아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커피 한 잔 더 하고 계세요. 여긴 외상되잖아요. 소년은 산호석 바위를 밟으며 맨발로 미끼를 보관해둔 얼음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어요. 이게 오늘 먹을 마지막 음식이 될 거라는 걸 알기에 꼭 마셔둬야 했습니다. 이제는 먹는 게 지겨워져서 점심도 챙기지 않은 지 오래였죠. 뱃머리에 물 한 병이면 하루를 버티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소년이 신문지에 싼 정어리와 미끼 2덩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솔길을 따라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발바닥에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둘은 배를 들어 올려 물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